한겨울의 서울. 눈이 내리는 골목에서 한준영은 얼어붙은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게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지 5년. 그는 다시는 그 문을 두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서 있었다. 민서. 그의 이복동생. 18살의 소녀는 떨리는 어깨로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다. 형 어쩌를 받아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민서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준영은 망설였다. 그는 이제 막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 간호사로서의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연인인 태영과의 조심스러운 사랑. 하지만 민서의 창백한 얼굴과 야른 재킷을 보자 그의 가슴은 무너졌다. 들어와. 준영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는 몰랐다. 이 선택이 그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준영은 민서를 집 안으로 들였다. 원룸은 비좁았지만 따뜻한 불빛이 공간을 채웠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손을 비비며 말했다. 아빠가 저를 버렸어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병원비 때문에 저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민서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준영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도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이다. 민서야. 왜 아빠가 너를? 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엄마 병원비를 훔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형.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영은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는 민서를 몰랐고 이 소년이 정말 믿을 만한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준영은 태연에게 전화했다. 태연아. 내가 동생을 데리고 왔어. 이복동생. 태연은 잠시 침묵했다. 준영아. 너 지금 힘들게 사는데 괜찮겠어? 그 애를 어떻게 믿어? 태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준영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몰라. 하지만 그냥 버릴 수는 없었어. 다음 날 준영은 민서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민서의 어머니? 그러니까 준영의 계모가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병원 복도에서 민서는 준영의 손을 꼭 잡았다. 형. 엄마가 살아야 해요. 심장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근데 돈이. 민서의 말에 준영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 있었지만 그건 태영과 함께 꿈꾸던 작은 카페를 열기 위한 자금이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준영은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다. 태영과의 미래와 민서의 절박한 현실 사이에서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병원비는 천문학적이었다. 준영은 은행에 전화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도가 낮아 거절당했다.
그때 민서가 말했다. 형.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게요. 제가 도울게요. 민서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준영은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민서를 믿기로 했다. 며칠 뒤. 준영은 태연과 데이트 중이었다. 한강변의 찬바람 속에서 태연은 준영의 손을 잡았다. 준영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민서 일 때문에 너까지 망가질까봐 걱정돼. 태연의 말에 준영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태연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그날 밤. 준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서가 없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형. 미안해요. 제가 형 돈을. 준영은 쪽지를 읽으며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의 통장에서 민서의 어머니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 사라져 있었다. 민서야. 이게 뭐야?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민서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 순간. 준영은 배신감과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는 민서를 믿었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려 했던 그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준영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쪽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다. 민서가 사라진 돈. 3천만 원. 그 돈은 태연과 함께 꿈꾸던 미래의 씨앗이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분노 속에서도 민서의 떨리던 목소리. 그 간절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정말 민서가 그랬을까? 의심과 믿음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었다. 결국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서를 찾아야 했다.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로 뛰쳐나가며 그는 민서가 자주 갔던 동네 PC방과 편의점을 뒤졌다. 하지만 민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심장이 쿵쿵 뛰며 불안이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민서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어쩌면 민서가 거기 있을지도 몰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민서의 어머니 은희를 만났다. 은희는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준영 씨, 민서 때문에 왔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준영은 망설이다 물었다. 민서가 여기 왔었나요? 제 돈을 가져갔다고 쪽지를 남겼어요. 은희의 눈이 커졌다. 민서가요? 그럴 리 없어요. 민서는 제 병원비를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준영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쪽지는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민서가 어제 밤 병원에 왔었는데 갑자기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준영은 병원을 나서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서가 돈을 훔치지 않았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는 민서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민서의 친구 중 한 명인 지훈이 마침내 답을 주었다. 민서 형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돈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지훈의 말에 준영의 심장이 켠 내려앉았다. 준영은 태연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태연아. 민서가 위험할지도 몰라. 내가 찾아야 해. 태연은 한숨을 쉬었다. 준영아. 너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민서가 너 돈을 훔쳤을 수도 있잖아. 태연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서가 그럴 애가 아니야. 내가 믿어야 해.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알았어. 같이 찾아줄게. 준영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태연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어 주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뒷골목을 헤매며 민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서가 자주 갔던 동네, 강남의 지하철역 근처, 그리고 민서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까지 뒤졌다. 그러던 중 태연이 낡은 골목에서 멈췄다. 준영아. 저기. 골목 끝에서 민서가 낯선 남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민서는 겁에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제발요.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남자들 중 하나가 민서의 멱살을 잡았다. 준영은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민서야. 준영이 소리치자 남자들이 놀라 돌아보았다. 민서는 준영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형 미안해요. 남자들 중 하나가 준영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뭐야? 이 애가 우리 돈을 훔쳤어. 준영은 침착하려 했으며 물었다. 무슨 돈? 민서가 뭘 잘못했는데?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 애가 우리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어. 그래서 내 돈으로 갚으려 했던 거지. 준영은 민서를 쳐다보았다. 민서의 눈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형. 저 엄마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자를 너무 많이? 준영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서가 돈을 훔친 게 아니라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얽힌 것이었다. 그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이 싸움에서 무엇을 잃게 될까? 준영은 민서를 데리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태연이 뒤를 따라오며 말했다. 준영아. 이거 위험해.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서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민서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 거야? 민서는 울먹이며 말했다. 형. 엄마 수술비가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병원에서 자꾸 독촉하고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준영은 가슴이 아팠다. 민서의 절박함이 그의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얼마야? 빌린 돈이 얼마야? 민서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5천만 원. 근데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준영은 숨이 막혔다. 5천만 원이라니.
그가 간호사로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태연이 끼어들었다. 준영아. 우리 돈도 사라졌잖아. 이 애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질 거야. 준영은 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연아. 민서는 내 동생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우리 꿈은? 카페는? 우리 미래는? 준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민서와 태연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그날 밤, 준영은 민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는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준영은 민서를 덮어주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그날을 떠올렸다.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다. 민서는 그를 형이라 부르며 의지했다. 준영은 민서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준영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강남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만남을 요구했다. 준영은 태연에게 말했다. 나 혼자 갈게. 민서는 너한테 맡길게. 태연은 반대했지만 준영은 고집을 부렸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사무실에 들어서자. 준영은 숨을 삼켰다. 방 안에는 건장한 남자 셋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돈 가져왔나? 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돈은 없어요. 하지만 민서가 빚진 돈. 제가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남자는 비웃었다. 시간.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는데? 준영은 이를 악물었다. 제가 간호사예요. 매달 돈을 갚겠습니다. 민서를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준영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좋아.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아. 못 갚으면 그 꼬마 애 인생 끝장이야.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이 밀려왔다.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니. 불가능한 숫자였다. 집으로 돌아온 준영은 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연은 화를 내며 말했다. 준영아. 너 미쳤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너 지금 우리 미래를 다 버리는 거야. 준영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태연아. 하지만 민서가 위험해.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너를 보면 나도 아파. 준영은 태연의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 하지만 민서를 구하고 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며칠이 지났다. 준영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늘리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은 여전히 불가능한 목표였다. 민서는 죄책감에 짓눌린 채 준영을 도우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동네 카페에서 서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형. 제가 벌게요. 형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민서의 말에 준영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우리 같이 해보자. 하지만 준영의 몸은 점점 지쳐갔다. 야간 근무와 낮 시간의 추가 아르바이트로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태연은 그런 준영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준영아. 너 이렇게 계속하면 쓰러질 거야. 태연의 걱정에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민서 엄마 수술이 이번 달이에요? 내가 포기하면 민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던 어느 날, 준영은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민서의 어머니 은희의 수술 날짜가 잡혔지만 병원비가 아직 부족했다. 준영은 은희를 찾아갔다. 은희 씨,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민서가 걱정하지 않도록.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영 씨, 민서가 당신 같은 형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당신 아버지에게 잘못했어요. 준영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아버지와의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준영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집에서 쫓아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은희의 말은 진심이었다. 당신은 민서에게 가족이에요. 그 말에 준영은 눈물을 참았다. 한편 고리대 금업자들은 준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서가 일하는 카페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돈 안 갚으면 그 꼬마 애부터 손보겠다. 준영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민서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그는 태연에게 도움을 청했다. 태연아, 너 혹시 아는 변호사 없어? 이 사람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준영아, 이런 사람들은 법 밖에서 움직여. 변호사도 소용없을 거야. 하지만 태연은 준영을 위해 친구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했다. 결국 태연의 친구 중 한 명이 지역 사회복지 단체를 소개해 주었다. 그들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였다. 사회복지 단체의 상담사는 준영과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고리대 금업자들과 협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해요. 준영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상담사에게 보여주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제가 그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날 밤, 준영은 민서와 함께 밥을 먹으며 말했다. 민서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게.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 제가 형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준영은 민서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너는 내 동생이야.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사회복지 단체의 도움으로 고리대 금업자들과 협상이 시작되었다. 상담사는 준영에게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준영은 모든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병원 근무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렸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중 그는 현기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태연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준영아, 제발 그만해. 너 이렇게 계속하면 죽어. 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영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서 엄마 수술만 끝나면 나도 쉴게. 하지만 태연은 화를 냈다. 너만 희생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나도 너 인생의 일부야. 준영아. 그 말에 준영은 가슴이 아렸다. 그는 태연을 사랑했지만 민서와 은희를 지키기 위해 태연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미안해. 태연아. 내가 다 잘할게. 준영의 말에 태연은 한숨을 쉬었다. 너 혼자 다 짊어지지 마. 나도 같이 싸울게. 민서의 어머니 은희의 수술날이 다가왔다. 준영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저축을 털었다. 하지만 고리대 금업자들은 여전히 준영을 압박했다. 그들은 준영의 원룸 근처에서 위협적인 전화를 걸어왔다. 돈 안 갚으면 너도. 그 꼬마도 무사하지 못해. 준영은 두려웠지만 민서를 위해 강하게 버텼다. 민서는 준영의 상태를 보며 점점 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준영에게 말했다. 형. 제가 경찰에 갈게요. 제가 다 말할게요.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경찰에 가면 그 사람들이 더 화낼 거야.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민서는 울며 준영을 끌어안았다. 형. 제가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준영의 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은희를 만나러 왔다가 준영과 마주쳤다. 준영이,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준영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민서 때문에요. 동생을 지키려고요.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민서.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도 내 아들이 아니고. 그 말에 준영은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민서는 제 동생이에요. 아버지는 준영을 노려보다가 병실로 들어갔다. 준영은 복도에 서서 눈물을 참았다. 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영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좋은 형이야. 은희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서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고리대금업자들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이제 준영의 직장까지 찾아와 협박했다. 돈 안 갚으면 병원에도 소문낼 거야. 너 게이 아니야. 그 말에 준영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성정체성이 또다시 그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있었다. 준영은 병원 복도에서 고리대금업자의 협박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그의 성정체성이 다시 한번 그의 약점이 되었다. 그는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지만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태연은 준영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했다. 준영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내가 너 곁에 있을게. 하지만 준영은 두려웠다. 태연아, 내가 너까지 끌어들이면 안 돼. 이건 내 싸움이야. 태연은 화를 내며 말했다.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 태연의 말에 준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연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위안을 느꼈다. 민서는 어머니의 회복을 보며 점점 희망을 찾았다. 그는 준영에게 말했다. 형, 제가 돈 벌어서 다 갚을게요. 형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준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너도 나중에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할 날이 올 거야. 그 말에 민서는 결심했다. 그는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직접 맞서기로 했다. 민서는 그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말했다. 제 형을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하지만 그들은 민서를 비웃으며 말했다. 꼬마야,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는데? 민서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민서의 무모한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고리대 금업자들은 민서를 폭행하고 준영에게 전화했다. 내 동생이 까불었어. 지금 우리 손에 있어. 준영은 전화를 받고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는 태연과 함께 그들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민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민서야. 준영은 민서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민서의 얼굴은 멍으로 가득했다. 고리대금업자 중 하나가 말했다. 이제 돈 가져와. 아니면 이 꼬마는 끝장이야. 준영은 분노로 떨며 말했다. 제발.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준영을 밀쳤다. 태연이 끼어들었다. 당신들. 이거 불법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그들은 태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경찰. 우리 뒤엔 더 큰 놈들이 있어.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준영은 절망 속에서 민서를 부축하며 사무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준영은 민서를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한 거야? 민서는 힘없이 말했다. 형. 저 때문에 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준영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바보야. 같이 싸워야지. 혼자 나서면 안 돼. 그날 밤. 태연은 준영에게 말했다. 준영아. 우리 이제 경찰에 가야 해. 이건 너무 위험해. 준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서의 멍든 얼굴을 보자 결심했다. 그래. 태연아. 같이 가자. 준영과 태연은 민서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민서는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형. 저 때문에 형이 더 위험해질까봐 무서워요.
준영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태연도 민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서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이제 우리 차례야. 경찰서에서 그들은 고리대 금업자들에 대해 신고했다. 경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찰관 중 한 명이 준영을 보며 말했다. 당신,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죠. 이런 일에 휘말리면 직장에서도 문제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준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의 성정체성이 또다시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다. 며칠 뒤, 고리대 금업자들 중 한 명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리더는 여전히 도망 중이었다. 준영은 병원에서 점점 더 많은 소문을 들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 어느 날, 병원장이 그를 불러 말했다. 준영 씨, 당신 때문에 병원 평판이 나빠질 수 있어요. 조용히 해결하세요. 준영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의 성정체성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나 이제 지쳤어. 다 포기하고 싶어. 태연은 준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민서의 어머니 은희는 점점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준영에게 말했다. 준영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민서도, 나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준영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민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그날 밤, 준영은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준영아, 민서 어머니한테 들었다. 내가 많이 도왔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래도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준영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가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민서와 태연은 달랐다. 민서는 준영에게 말했다. 형. 저한테는 형이 진짜 가족이에요. 태연도 말했다. 준영아. 나도 너 가족이야.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그 말에 준영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는 비록 혈연의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었다. 고리대 금업자의 리더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그들의 불법적인 대출 기록을 찾아냈고 준영과 민서는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준영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소문은 점점 더 퍼졌고 그는 결국 병원에서 해고되었다. 준영 씨. 미안하지만 병원 이미지가 중요해요. 병원장의 말은 차가웠다. 준영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서는 그의 곁에 앉아 말했다. 형.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형 인생을 망쳤어요. 준영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민서야. 너는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었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준영을 끌어안았다. 태연은 준영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냈다. 준영아. 여기서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야. 태연의 말에 준영은 미소 지었다. 그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태연과 민서라는 가족을 얻었다. 민서의 어머니 은희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그녀는 준영과 민서, 그리고 태연과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준영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은희의 말에 준영은 눈물을 참았다. 그는 비록 혈연의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 시간이 흘렀다. 준영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일했다. 민서는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이어갔다. 태연과 준영은 다시 카페를 여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원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그렸다. 어느 겨울밤, 준영과 태연은 한강변을 걸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태연이 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영아,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같이야. 준영은 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너와 민서가 내 곁에 있는 한.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은 눈 쌓인 길을 걸으며 웃었다. 준영은 비록 세상에게 거부당했지만 사랑과 책임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희망이 있었다. 민서의 웃음소리, 태현의 손길, 그리고 은희의 감사한 눈빛. 그것이 준영의 새로운 세상이었다.